안녕하세요. 비밀정원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사연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는 78세 여성입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생선 장사를 하면서 아들 하나 번듯이 키워내고 해운대 34평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한 것만으로도 저희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내외 부부가 사업에 실패하고 손주를 데리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손주를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서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닌 식모로서 살게 되었지요. 그래도 손주 녀석도 있고 늘 사람 사는 것 같은 북적임에 너무 행복했답니다. 저는 아침마다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들 가족이 깰까봐 발소리조차 죽이면서 쌀을 씻었지요. 뽀얀 쌀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때면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 우리 손주 맛있는 밥 먹여야지. 그냥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잠투정하는 손주를 깨워서 씻기고 교복을 챙겨 입히고 그 사이에 아들 창호가 양복을 입고 나와요. 엄마,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전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허리 좀 아프고 무릎 좀 쑤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며느리 은지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화장을 마친 은지가 식탁에 앉으면서 미간을 살짝 찌푸리네요. 어머니, 환기 좀 시켜야겠어요. 거실까지 고기 냄새가 너무 배어서. 아, 그랬니? 좀 미안하다. 얼른 창문 여마. 저는 굽은 허리를 펴면서 베란다를 향했지요. 가족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오전 10시가 되면 이제 진짜 제 업무가 시작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아들 방에 널브러진 양말, 손주가 흘린 과자 부스러기,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다 보면 오전이 훌쩍 지나가요. 오후에는 혜민이 학원 가방을 챙겨 나가지요. 학원의 문 앞에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혜민이의 할머니일 뿐이에요. 어머, 혜민이 할머니는 정정하셔서 너무 부러워요. 며느님은 너무 좋겠다. 애 봐주시는 시어머니가 계셔서. 저는 그 말에 쑥스럽게 웃습니다. 칭찬인지 동정인지 모를 말들을 뒤로하고 혜민이 손을 잡고 돌아와요. 식당에 들러 저녁거리도 사야 하죠. 저녁 시간 다시 부엌대기가 돼요. 그런데 요즘 들어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 더 날카로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참아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조금 더 조심하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하면 이 평화가 유지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아요. 그날 창호는 회식이라 늦는 날이었어요. 저는 거실 불을 끄고 부엌에서 조용히 내일 아침거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은지가 친구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진짜 말도 마. 숨 막혀 죽겠어. 아니, 노인네가 24시간 내내 집구석에서 버티고 있는데, 어? 저는 정말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멈췄어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저의 귓전을 때렸어요. 아, 진짜 우리 집에서 그년만 없어도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아. 엄마가 아니라 무슨 왼수라니까? 아니, 눈치는 또 얼마나 보는지. 나는 근데 그게 더 짜증나. 진짜 제발 나갔으면 좋겠어, 정말. 아,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없어져야 할 존재. 그게 바로 20년을 아들 뒷바라지하고 1년 반을 종처럼 일한 저를 부르는 이름이었지요. 제가 차려준 밥을 먹고, 제가 빨아준 옷을 입고, 제 집에서 살고 있는 며느리의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을 아마 알고 있었을 아들.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그들에게 숨을 가로막는 벽이었을 뿐이었습니다. 68세 긴 말씀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던 제가
생전 처음으로 아주 무섭고도 차가운 결심을 하게 된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널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집안에 정적이 찾아오면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부동산입니다. 아, 해운대 오션뷰 34평이요? 사모님, 거기를 정말 파시려고요? 아, 이 좋은 입지에 집을 왜 파시냐는 물음에 저는 그저 담담히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좀 탁 트인 곳으로 가고 싶어서요. 저는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을 안내했지요. 손님들에게 집을 보여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씩 이별을 구했습니다. 저 식탁, 저 소파, 저 커튼. 하나하나 제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지만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어요. 당장 계약하고 싶다는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가족들 몰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큰 가방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손가락 하나에 제 속옷 몇 가지와 낡은 사진첩 하나만 챙겼습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새벽 3시. 저는 평생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지요. 이 집의 등기 권리증과 아들이 결혼할 때 빌려간 3천만 원에 대한 낡은 차용증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운명의 아침이 밝았지요. 저는 마지막 밥상을 차려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며느리가 즐겨 먹던 된장찌개. 하지만 평소와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식탁 한가운데 놓인 흰 봉투 2장이었죠. 어머니, 이거는 웬 봉투예요? 용돈 드리려고요? 며느리의 가벼운 물음에 저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읽어봐라. 봉투를 연 창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어요. 은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봉투 안에는 매매계약서 사본과 법률사무소에서 날아온 차용증 내용 증명이 들어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집을 팔았다고? 그럼 우린 어디로 가라고? 너희는 너희가 갈 길을 찾아야지. 여긴 내 집이고 나는 내 인생을 찾으러 떠날 거야. 그리고 너 빌려간 돈 3천만 원 다음 달까지 원금만이라도 상환해. 이제는 엄마랑 아들이 아니라 채권자랑 채무자로 대화하자꾸나. 은지가 며칠 전과는 다른 눈물을 쏟으며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은지 손을 천천히 하지만 아주 힘있게 뿌리쳤어요. 그렇게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아들과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저는 통영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어요. 화려한 오션뷰는 아니지만 낡은 대문을 열면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아주 소담한 집이었어요. 통영에서의 첫 일주일은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이 너무 아팠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하던 살림이 아니라 나를 위해 마당을 일구고 흙을 만지는 노동이었으니까요. 식사 시간도 달라졌어요. 오첩반상에 고기를 반찬을 차려내던 분주함은 사라졌지요. 하지만 부산의 사정은 달라졌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는 아들의 전화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봐요. 은지랑 매일 싸우고 집은 엉망이고 당장 월세방 구할 돈도 없단 말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로 계좌번호와 함께 짧은 메시지를 보냈지요. 3천만 원 입금 확인되면 그때 통화하자. 비정하다고요? 아니요. 이건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었어요. 당연하게 받아온 헌신이 사라졌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무게를 깨닫는 법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지요. 마당 울타리를 손질하는데 대문 밖에서 낯익은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나왔어! 손자 혜민이었어요. 그 뒤로 초췌해진 얼굴의 아들과 수척한 모습의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저는 들고 있던 호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는 대신 마당 한가운데 서서 물었지요. 여긴 68세 김말순의 집이야. 너희는 손님으로 온 거니? 아니면 내가 아직도 너희의 종인 줄 알고 온 거니? 제 단호한 물음에 며느리 은지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두꺼운 봉투를 하나 내밀었지요. 엄마, 이거 빌려주신 3천만 원이에요.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그 봉투가 제 손에 닿는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끼워졌다는 것을요. 하지만 반전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아들 내외의 뒤편에 누군가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 아버님이었지요. 사돈,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염치 없지만 이렇게 사과드리러 왔어요. 사돈의 떨리는 음성에 며느리 은지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지요.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예전처럼 따뜻한 반상을 차려내진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과 시장에서 사온 옥수수 몇 조각을 내놓았죠. 거실 통유리 너머로 통영의 푸른 바다가 보여요. 엄마, 죄송해요. 저는 엄마가 이 집을 팔았을 때 정말 우리 주부라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려 하신다는 걸 엄마가 보여주시려 한 걸 알게 되었어요. 아들 창호의 고백에 저는 가만히 찻잔을 어루만졌어요. 그래요. 3천만 원이라는 돈. 그건 단순한 채무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등을 파먹고 사는 게 아니라 부모라는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하려는 제 마지막 처방이었죠. 상호야, 은지야, 나는 이제 너희의 그녀나 노인네로 살지 않을 거야.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하는 선물이어야지 너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되어서는 안 돼. 내가 이제 그걸 가르쳐서 미안하구나.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은 근처 민박으로 향했어요. 예전 같으면 제 방을 내어주고 저는 거실에서 잤겠지만 저는 끝까지 제 공간을 지켰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산으로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어요. 아들은 번듯한 월세방을 구했다고, 또 며느리는 이제 퇴근 후에 직접 요리를 배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보면서 서로를 갉아먹는 사이가 아니라 그리울 때 찾아와 서로를 위로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온전히 제 이름 김말순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아침에 바다를 보며 시를 읽고 오후에는 마당에 흙을 만져요. 68세 누군가는 저물어가는 나이라고 하겠지만 저에게는 이제 막 동이 트는 눈부신 아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다는 말은 가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은 멀어질 용기가, 가끔은 단호해질 결단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와, 진짜 할머니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손주를 봐주시는 할머니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어느 순간 되게 당연해지는 순간들이 꼭 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처럼 아직 68세도 저는 늦은 나이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할머니처럼 본인을 찾는 이 여정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만 본인의 삶을 사는 것도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지금 아이들이 있지만 이제 양쪽 양가 어르신들은 다 봐주시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삶을 본인이 사시는 게 더 훨씬 현명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말순 할머니가 너무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신 것 같다. 그래서 와,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고 저도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는 아이들한테 집착하지 않고 또 아이들한테 너무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또 저의 삶을 살면서 각자 서로를 위하는 길이 어떤 거인지를 잘 찾아서 나가는 게 또 좋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 진짜 말순 할머니의 또 새로운 이막을 너무너무 응원하고 앞으로의
여정도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앞으로도 근데 또 이런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용기를 내면은 막상 닥치면은 또 다 금방 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용기를 내야 할 일이 있다면 꼭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